기왕이면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다 갈 인생이니까 더 열심히 살다 가고. 너무 갑자기 너무 삐약이 심했나요? 하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생 얘기를 해서. 자, 이제 13번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 13, 14, 15번에 앞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은 다른 얘기 없이 그것만 얘기 나오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는 다른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게 좀 있죠. 지금 일단 13번이 대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14번의 경우에는 그 1번, 2번, 3번 지문은 저당 유동화와 관련되죠. 그래서 뒤에 저당 유동화로 넘어가면 19번, 20번 있지 않습니까? 14번에 1, 2, 3번은 19번, 20번을 써놓으시고 그쪽 뒤에 가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면 금리 변동 위험이 상환불이행,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 시험 칠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의 신청할까봐 출제 오류를 피한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고요. 1번에 CD가 양도성 예금증서죠.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지금은 잘 이제 발행을 안 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좀 발행을 했어요. 이 예금 통장입니다. CD가 예금 통장이에요. 예금 통장인데, 보통 예금 통장은 그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이제 통장의 제일 앞에 누구 건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거기 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이렇게 위조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게 없어요. 무기명이에요. 넘길 수가, 양도가 가능해요. 보통 예금 통장은 맨 끝에 약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본 예금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잃어버리면 그 사람 거예요, 그냥. 현금하고 똑같다고. 현금하고 똑같다고. 그냥 양도가 가능하다고, 양도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신 거기에 몇 프로 이자를 주기로 한 거죠. 그 이자를 몇 프로 주기로 하고. 원래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그 검은 돈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안한 한 방법이에요. 현금과 같으니까, 거의. 현금과 같으니까.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 CD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원래 변동금리라는 게 뭐겠어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더하죠. 지금은 이 기준금리를 이제 코픽스 지수를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CD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변동금리, 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대출금리인데, 당연히 얘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했을 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고정금리 대출 맞죠? 이게 2번은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17번에 3번 지문에도 있어요. 이게 이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여기저기 이제 뜨문뜨문 나오니까. 자, 17번에 3번에도 있고. 다음에 3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자, 금리가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고,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해서, 자, 이거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많이 발생하면 누가 손해요? 금융기관은 손해죠. 그래서 틀렸죠. 금융기관에는 이익이다, 이렇게 돼서. 자, 이거는 34페이지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34페이지가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그때 엉뚱깽뚱하게 들어갔던 그 지문 같네요. 엉뚱깽뚱하게 들어갔던 34페이지에 10번에 공급의 결정 요인 하다가 갑자기 인플레 얘기가 나왔잖아요. 10번에 2번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질 임대료는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됐죠?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학습이 좀 더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제가 애를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합격하라고. 여기 저기 관련되는 거 이렇게 연결 지어서. 자, 다음에 5번은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게 남의 돈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수록 그 위험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일단 1, 2, 3번은 뒤로 이제 빼놨으니까 4번 지문을 보시면은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였어요. 고정금리로 대출해 놓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금리 상승하게 됐을 때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됩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이래서 4번 바로 틀렸죠. 요거는 15번에 바로 다음 문제 2번 지문하고도 똑같아요. 2번 지문 가보세요. 15번에 2번.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26회, 27회 연속으로 지금 같은 내용을 똑같이 묻고 있죠. 이 15번은 26회고 14번은 27회잖아요.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결국 묻는 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지금 14번은 정답 지문이 변동금리, 고정금리 내용이라서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요. 사실 14번에 또 다른 내용들은 이제 뒤에 저당 유동화와 관련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방금 2번 지문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1번 지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곧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 저건 앞에서 1번, 2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분금융, 부채금융 할 때 1번, 2번을 함께 써놓으면 되겠죠. 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건 뭐 부동산 금융의 뜻이고요. 다음에 5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요거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그런 얘기는 뒤에 24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제한적 소구 요런 말은 24번에도 나오고 27번에도 나오고 두 군데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저당 유동합니다. 자, 지금 앞부분 끝났어요. 금융론에서 앞부분에 이제 그 금융론 기초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말고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상환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저당 유동화를 공부하다 보면 또 고정금리, 변동금리 얘기는 지문으로는 조금은 등장해요. 그래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저당 유동화죠. 자, 이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 뭔지, 구조가 뭔지, 저당 유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이 뭔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요게 난이도가 더 좀 낮은 편이고요. 증권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지난 순환에 MPTS와 MBB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다른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위가 조금 더 난이도는 낮은 편이니까 위를 위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16번, 17번, 18번은 16, 17, 18 있죠. 요거는 그 구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19번, 20번은 저기 밑에 증권이에요, 증권. 다음에 넘어가시면 21번은 21번과 22번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21번, 22번은 종합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6번부터 23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8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당 유동화는 8문제 정도니까 뭐 매년 출제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리츠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출제 비중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좀 더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요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학습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6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을 쓸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그냥 지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구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은 효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4번은 지금 1번 지문 성격하고 비슷해요. 그냥 자리 차지하러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3번, 5번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 2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이라 한다. 맞죠? 자, 이게 이제 구조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자, 여기가 이제 1차 주택저당 시장이고 여기가 2차 주택저당 시장이죠.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여기 이제 돈을 빌리는 차입자고 여기는 1차 금융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2차 금융기관이고 여기가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져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 그런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금이 이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요. 그리고 자금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채권이 유동화된다는 얘기죠. 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장이 바로 2차 시장이죠.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3번에 2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특별 목적 회사가 여기 이제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SPC를 말하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맞죠? 자금을 공급해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중개기관을 SPC라는 중개기관을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제 5번은 효과에 해당하는 건데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는 이제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얘네들의 뭐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 쉬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기가 쉬워져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높아진다 그랬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용이해졌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이 됨으로써 요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죠 이게.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겁니다. 됐죠? 자, 더 살펴볼게요. 어떻게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는지. 그 17번에 가시면은 17번에 5번 지문을 보세요. 17번에 5번 지문은 그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돼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말이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주택자금 대출시장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잖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택자금 공급시장 위치하고 주택자금 대출시장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렇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이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은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다 보면은 앞에 거 읽다가 보면 뒤에 거 읽다가 보면 앞에 거 그새 까먹어요. 몇 초 안 되는데 까먹어요. 문장이 길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됐나요? 요거는 14번에 5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14번에 5번 지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지문 됐고요. 밑에 이제 18번을 가보시죠.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17번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18번에서는 그 4번 지문을 보시죠. 자, 요것도 이제 구조예요, 구조. 자, 구조에 관련된 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1차죠, 1차. 틀린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구조, 이 표현들을 보시고, 1차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는구나. 2차에서는 자금이 공급되는 거구나. 됐죠? 이제 구조는 아시겠죠? 자, 다음에 3번은 18번에 3번 좀 보세요. 요거는 조금 전 시간에 했던 LTV와 DTI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 능력은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아는 것이 이렇게 이론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이런 문제 알면 또 계산 문제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LTV가 나올 때는 주택 가격하고 LTV가 나와야 되고, DTI가 나올 때는 그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과 DTI가 나와야 되고, 저당 상수가 나와야 되고, 이러면은 이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 문제는 요거 2개, 저거 3개 나와서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대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순영업 소득이 현금 흐름 기준이니까 순영업 소득 나오고 부채 감당률 나오고 저당 상수 나오면 나누기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다음에 그 18번에 5번 지문은 앞에 나왔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거잖아요. 그래서 7번의 1번과 9번의 기억에 또 나옵니다. 7번의 1번과 9번의 기억. 자, 됐고요. 자, 이제 19번, 20번은 이제 이겁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거 증권은 지난번에 이제 MBS를 뭐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MBB와 MPTS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증권을 발행할 때, 자, 2차 금융기관이나 이제 경우에 따라 얘네들도 증권을 발행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뭐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는 MBB라 그랬어요. 빌리는 거. 채권형이라 그랬죠. 요 B가 본드라 그랬어요. 본드. 본드는 채권이라면 채권.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가 MBB라 그랬어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한테 있는 거예요. 돈을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밖에 안 되니까 소유권은 얘한테 있다고요. 근데 MPTS의 경우에는 팔아버렸잖아요. 이걸 채권 집합 팔아서 그 대금 받는 거예요. 파는 대금. 근데 파는 대금 받는데 이걸 한 사람이 이걸 다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니까 이걸 증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이 투자자들이 채권 집합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얘네들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있고 이 채권자가 있던 것이 이제 채권을 다 넘겨줘 버렸으니까 얘네들이 공동으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입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리금을 넘기면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이제 받는 거죠.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넘기면 얘네들은 그냥 패스만 해주는 거예요. 패스. 그러니까 MPT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분형이라 그러죠. 지분형이라 해서 지분증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단지 채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지, 결국은 여기서 넘겨받는 거는 뭘 넘겨받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하는 거 넘겨받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하는 것을 나누어서 받는 거죠.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MPTS라고 하고요.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거는 누구한테? 2차 발행자래요. 발행자. 요거는 투자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유권도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도 갖고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 그러니까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다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 투자자가 갖고 있으면 MPTS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형의 경우에는 그 위험 부담도 누가 해야 돼요? 위험 부담도 발행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그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수익률은 낮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다 가져와 버렸으니까 위험 부담도 누가 해야 돼요? 투자자가 해야 돼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안 갚으면은 돈이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안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은 일찍 넘어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찍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다 해야 되니까 대신 수익률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담보 이런 말을 해요. 초과담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빌릴 때 6천만 원짜리 집을 제공하면은 초과담보액이 4천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 1억짜리 집을 제공하는데, 담보로 제공하는데 1억 대출 받는 경우는 없죠. 그건 초과담보가 분명히 설정돼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거는 MBB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구조라 그랬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행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000억 빌려주세요 하면은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MBB의 경우는 초과담보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MPTS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채권을 갖고 있던 2차 금융기관 발행자인데, 여러분, 자, 이거 1,000억인데, 요거 좀 사주세요. 1,000억짜리면 1,000억 받아야 되지. 800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담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1,000억이면 1,000억짜리 팔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MPTS의 경우에는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2차 금융기관의 대차 대조표,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채권은 없어져요. 팔아버리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현금이 넘어오는 거예요. 1,000억을 팔면 채권 1,000억은 없어지고 현금 1,000억이 넘어와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채권 1,000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현금이 예를 들어 한 800억 온단 말이에요. 채권 1,000억 그대로 있으면서 현금이 800 와요. 대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늘어가는 빚이. 2차 금융기관에 빚이 800억 늘어나면서 현금이 800억 들어오는 거고, MBB의 경우에는 맞잖아요. 채무자니까 채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되면은 통장에 예를 들어 6천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빚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맞잖아요. 근데 1억짜리를 팔아버리면은 집 없어지고 1억 돈 들어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요 밑에 거는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거고, 요 위에 거는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 들어오면서 빚이 늘어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자, 나중에 한 번 더 기본 시간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콜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콜이라는 거는 부르는 걸 말해요. 이리 와라 이거잖아요. 이리 와라. 콜. 방어하는 거는 안 간다 이런 거거든요. 콜 하는 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증권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콜.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부르는 거죠. 갖고 와라. 왜 갖고 오라 할까? 왜 갖고 오라고 할까요? 빚 갚으려고. 만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만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기가 됐으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굳이 부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끝나면은 만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부른다는 얘기는 만기가 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전. 콜 하겠다는 얘기는 만기 전 변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에 변제라기보다는 하여튼 만기 전에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기 전에 끝내겠다는 건데 MBB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만기 전에 못 끝내요. 만기 전에 못 끝낸다고요. MBB는.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얘는 일찍 못 갚아요. 그게 약정이 돼 있어요. 만기까지 간다는 약정이 돼 있어요. 근데 MPT에서는 팔아버렸잖아요. MPT에서는 팔아버렸으니까 얘네들이 일찍 갚으면 얘도 일찍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일찍 갚는 게 아니지. 이제 일찍 넘겨주는 거죠. 일찍 패스해 주는 거죠.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해버렸으니까. 그 위험을, 조기 상환하는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MPT에서의 경우에는 오라면은 뭐예요? 가야 돼요. 가야 돼. MPT에서는. 쟤네들이, 차입자들이 일찍 갚아버렸으니까. 오세요 하면 가야 돼요. 근데 MBB는 차입자들이 일찍 갚아도 증권 발행자는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 소리 뭐예요? MBB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그러니까 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요거고요. 콜 방어가 안 되는 거는 MPT였어요. 이거 XX예요. 그냥 XX. 초과 담보도 없고 콜 방어도 안 되고. 됐나요? 콜 방어 할 수 있고 초과 담보도 많이 있고. MBB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라 그랬을 때 방어할 수 있다 없다? 방어할 수 있다. MBB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찍 안 가도 된다고요. 일찍 안 가고 만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안 되면 외우세요. 네, 다음에 MPTB라는 게 있어요. MPTB. 자, 근데 중요도가 높은 이쪽이에요. 이쪽보다 앞쪽이 중요해요. 앞쪽이.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CMO와 함께 혼합형이라 그래요. 혼합형이라는 얘기는 요 두 개 성격이 모두 있다는 얘기겠죠.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권리와 위험을 어느 한쪽이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권리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누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는데 이 둘 다예요. 둘 다. MPTB 하시면은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다?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있어요.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이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굳이 따지자면 채권형에 가깝습니다. 혼합형인데, 왜냐하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이걸 일종의 빌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판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인데, 뭔 성격이 좀 더 가미되어 있으니까, 요거 원리금 수칙은 넘어가 있으니까 혼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뭐로 번역이 돼요? 이거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채권이에요. 요것도 다계층 채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권,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2차 금융기관, 이 발행자한테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요런 제 성격입니다. 자, 요 정도면은, 요 정도만 해도요, 지금까지 푼 거 웬만한 건 다 풀어요.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자, 요거는 ABS라 그래요. ABS. 자, ABS는 48번 1번 지문에도 있어요. 48번 1번 지문. ABS는 48번의 1번 지문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건 ABS잖아요. MBS잖아요. 이 ABS는 더 큰 말이에요. ABS 안에 MBS도 있고 CMBS도 있고 또 SLBS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증권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택저당 채권이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제공하고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게 주택만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준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준 채권도 있잖아요. 이걸 종류를 구별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준 채권을 묶어서 이렇게 2차 금융기관한테 넘겨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행하면은 MBS가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준 채권만 따로 모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은 CMBS가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론이요. 스튜던트 학자금 대출.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해 준 그 채권만 따로 모아서 그걸 또 2차 금융기관한테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또 2차 금융기관은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을 발행하면은 SLBS가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의 채권 모두 다를 ABS라 해서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담보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그 중에서 우리는 MBS 위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요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산유동화 회사가 하고 있어요. 됐나요? 일단 그 배경이 그래요. 1번 배경은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해서 영문자를 잘 보세요. MPTB죠. 자, MPTB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하는데, 자, 아까 요거 이 다계층 채권이라는 거 있었죠. 예, 요 놈이 바로 그 놈이에요.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다른 놈들은 만기 구조가 만기가 한 개짜리밖에 없어요. 만기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만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CMO는 똑같은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해도, 예를 들어 채권 집합이 1000억이 담보가 돼 있어요. 1000억이 담보가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800, 요거 특히 MBB 같은 거 800억을 발행을 하는데 담보는 1000억이고 800억을 발행하는데 이 800억이 전부 다가 만기가 5년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만기가 1년짜리 100억, 만기가 3년짜리 300억 같이 이렇게 발행을 해요. 발행할 때. 그러면은 만기가 짧은 거 원하는 사람은 짧은 거 사면 되는 거고, 만기가 긴 거 원하는 사람은 긴 거 원하면 긴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사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0년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 만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거를 트렌치라 그래, 트렌치. 예, 보통 4개에서 5개 트렌치가 있다 그래요. 4개에서 5개 트렌치. 그럼 얘가 만기가 더 짧죠? 얘가 만기가 더 길죠? 예,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예, 얘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순위가 얘가 뒤로 밀리죠? 그럼 신용 등급이 누가 높을까요? 신용 등급이 얘가 더 높겠죠? 만약에 이거 하다가 중간에 사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못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대신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이 높겠죠. 예, 수익률이 작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달리 적용돼요. 만기도 달리 적용되면서 수익률도 달리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CMO 다계층 저당 채권 또는 다계층 채권 그래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자, 영문자가 뭐예요? MPTS와 증권과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죠? 지금 3번에는 2번에는 영문자가 쓰여져 있지만 3번에는 영문자가 안 쓰여져 있잖아요. 저당대출 자동 이체채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위에서 한번 써줬기 때문에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MPTB는 이 말이에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당대출 자동 이체 채권하고 있죠. 채권, 끝이 채권이잖아요. 요 끝을 잘 봐야 돼. 증권으로 번역하느냐 채권으로 번역하느냐. 이체 채권 끝이 결국 이체 채권이거든요. 그러면은 MPTB고 이체 증권 하면은 MPTS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체 증권 요게 MPTS고 이체 채권 이러면은 뭐예요? MPTB고 다음에 이체란 말이 없이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이러면은 MBB고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했잖아요. 3번 지문 보고 있어 계속. 3번 지문에 주택저당증권 하면은 MBS다. 이거 MBS. 여기 증권 이렇게. 됐죠? 결국은 끝에 글자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권이냐 채권이냐. 예, 요 MBS는 주택저당증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다음에 4번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자,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B로 끝나고 이체 이런 말 없잖아요. 담보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MBB를 말하는 MBB. MBB는 이 말이죠.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채권형이잖아. MBB는. 채권형 MBS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다음에 5번 다계층 저당증권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요거 소유권 누가 갖는다 그랬어요? 발행자가 갖는다.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채권형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뭐만 다 넘어간 거예요. 요 MPTS만 투자자한테 싹 다 넘어갔죠? 됐나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 발행자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만 이제 약간 성격이 원리인 수식권이 넘어가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20번.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시간 쓰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MPTS죠. MPTS. 이거는 지분형이잖아요. 이건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이걸 말해요. 주택저당채권 집합 이거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맞죠? 자, 이게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쪽에서 원리금 넘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맞죠? 발행자의 소유권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여기 맨 밑에 요거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갖는다 그랬잖아요.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그다음에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가진다. 맞죠? 그다음에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다 맞는데? 제가 잘못 읽었구나. 이게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데 투자자로 돼 있네. 제가 아까 발행자라고 잘못 읽었어요. 투자자라고 읽었으면서 이래요. 읽은데 이래요. 어제 저도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답이 없는데 그럼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MBB는 발행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투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뜻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자, 136쪽에 가시면은, 자, 이게 지금 다들 이런 구조죠. 다들 이런 구조인데,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말씀드릴 거는 21번에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보시면 역저당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역저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말하는데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의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목돈으로 빌려줘 놓고 나중에 푼돈으로 상환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은퇴한 사람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 그게 역저당이에요. 주택연금이 역저당이에요. 거꾸로란 뜻이잖아요. 그게 보통의 저당은 목돈으로 대출해주고 푼돈으로 받는데 이거는 푼돈으로 대출해주고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저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저당은 저당 상수를 쓰는데요. 역저당은 감채기금세를 쓰게 돼 있어요. 됐나요? 다음에 22번에서는 다른 것들은 됐고요. 그 3번 지문 보세요. 이게 이제 변동금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뭘까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금리 상한이 있어요. 자, 이러면은 내려갈 때 이렇게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고 이러면은 누가 유리해요? 차입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3번은 중요도가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뭐 시사적인 거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제 3절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자, 24번을 좀 보시면 몇 개만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24번에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렇게 5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29번부터는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41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12문제인가 3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좀 하고 오시겠습니다. 24번에 틀린 걸 찾는데 1번에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자, 이 개발 신탁 이게 뭐예요? 개발 신탁 금융. 여러분들 뒤에 이제 부동산 개발론에 가면은요. 신탁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개발 신탁이라고도 하고 이제 신탁 개발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이 개발업자한테 신탁을 한 후에 그 사람이 그 신탁회사, 그 신탁회사 주도로 개발하는 게 개발신탁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금융, 자금을 융통받으면은 이 위탁한 토지 소유자, 위탁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이 자금을 관리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위탁해 놓으면은 그냥 놔두고 이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2번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된다. 자, 요거는 27번에 3번, 26번에 1번에 에스크로우라는 게 나와요. 에스크로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27번에 3번, 26번에 1번. 에스크로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자,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동산을 일단 신탁 회사한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신탁회사가 알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이제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죠.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사업주가 있다 해도 이 사업주한테 금융기관이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바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대출해 주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요 특수법인, 요걸 이제 특수법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류상의 회사가 많거든요. 됐죠? 얘가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얘가 대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건 뭔 뜻이에요? 혹시 얘가 도산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얘한테 대출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없다. 요거를 비소구라고 얘기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예 요구 못하게 하면 금융기관의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보증 선다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적 소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요런 문제와 넘어가시면은 25번을 하나 또 더 볼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이건 뭐 부동산 금융 일반적인 얘기고요. 또 부동산 금융,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이건 뭐 1번, 2번 같은 맥락이네요.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는 담보 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다. 맞죠? 이거 앞에 이제 투자론에서도 했었고요.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담보로 제공받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뭐 5번 질문 됐고요. 다음에 26번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26번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함부로 인출이 못되게.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2번 틀렸고요.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래야 되겠죠. 잘못됐을 때는 그걸 포기해라. 이런 각서를 받으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른 할 수 있는 기업한테 그 시공권, 사업권을 넘기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보증 서는 거죠. 여기 보증을 서게 하거나 또 인수하게 하거나 이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자, 요거 그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익권 증서를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질권을 설정해서 그거를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그걸 이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보통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 그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분양이 안 돼요.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분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를 신탁을 해요. 신탁을 해서 그 신탁하면은 증서를 주잖아요. 그 증서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면은 토지 자체에는 저당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27번, 28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29번부터는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